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연장한 뒤 다음 달 5일쯤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가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증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며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게 됐죠. 같은 공간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건데 그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서로 다른 진술이 있었죠. 혹시나 진실 공방 또는 뉘에탓 공방을 벌이진 않을까 전망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입을 맞춘 듯 사실상 거의 똑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47분쯤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보다 1시간 넘게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난 21일 출석했을 때와 비교하면 25분 정도 빠른 시간입니다. 일단 마치고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변호인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 탓으로 돌렸고 국회를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는 등 거의 모든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대리인단 반대 신문에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법률 대리인이 증인 신문을 했지만 중간중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특전사가 있었던 위치를 묻는다거나 자신이 계엄은 하루도 못 갈 것이라고 말한 게 기억이 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던진 첫 질문은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의 위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가 국회 본관 안과 밖 가운데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이 국회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요원 다수가 본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걸 확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포고령을 손댈 게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두자고 말한 게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포고령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이 명확히 답을 못하자 자신이 전공의 내용은 왜 넣었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계고 측면에서 넣었다고 답했다며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군을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문제가 될 만한 곳에 계엄군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며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예상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포고령 1호와 국회 비상입법기구 쪽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고령에 담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쪽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 다른 쪽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만 실무자를 통해 전달된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김 전 장관의 대답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 윤 대통령의 입장과 똑같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이 몰려갔던 건 질서 유지 차원의 출동이었다고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봉쇄는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울타리를 빽빽하게 막는다는 의미라며 국회를 봉쇄하려면 7, 8천 명 정도는 투입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봉쇄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봉쇄라고 하면 손에 손잡고 틀어 막는 것이라며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지 않아 체포를 아예 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체포 명단을 두고는 체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체포하란 지시가 아니고 계엄 포고령 위반이 우려되는 대상자 몇 명의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따라서 군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4명이 1명씩 끌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같은 진술도 말이 안 된다고 김 전 장관 측은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3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16일 2차례, 17일, 19일, 20일 대통령 추가 소환 모두 다 실패했죠. 3차례 강제 구인도 또 다 실패했고요. 사실상 체포 이후 일주일 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빈손 수사, 맨땅 수사, 보여주기 수사, 공수처에 붙은 별명들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계산했던 시한보다는 닷새나 빨랐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입을 열지 못하면서 서둘러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수사 거부로 체포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외에는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3차례의 강제 구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구속기한 만료 전인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모두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첫날부터 검찰 강제 수사에 들어가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앞을 봉쇄합니다.
계엄군은 국회에서 정치인, 시민 등과 대치를 벌이더니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사본부 인원들은 방첩사 요원 등과 함께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철수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첫날부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의혹인 체포조 운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 내용과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 관련된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헌재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령관이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러면서 일제히 윤 대통령을 지목했었습니다. 그랬죠. 수사 결과도 윤 대통령을 내란수계로 가리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홀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이 오늘 윤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서 사실상 입을 맞춰주는 모습이 연출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그 계엄 포고령 1호요. 김 전 장관은 자기가 잘못 썼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었고 그리고 뭐 본인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예문을 실수로 뺏겼고 네. 윤 대통령은 그 문구를 부주의하게 간과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한 거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마치 둘 사이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조짐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이 똑같이 맞춰졌죠? 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가져온 걸 봤다. 법적으로 손댈 게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두자. 이렇게 말한 거 내가 말한 거 기억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김 전 장관은 네, 대통령이 법전을 항상 찾으시는 평소 스타일과 달리 꼼꼼히 안 보시는 걸 느꼈다.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썼고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걸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걸 위해서 꼼꼼히 검토한 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쪽으로 입장이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령관들하고 달리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입을 딱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법적으로 둘 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헌재를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윤 대통령 뜻에도 김 전 장관이 따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김 전 장관은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할 때도 옥중 친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을 응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고검장, 검사장 출신의 대리인들이 이 법적으로 불리한 걸 모를 리가 없다. 결국 정치적 주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회 대리인단은 오늘 상황을 두고 김 전 장관이 수개고 윤 대통령이 수화인 거냐면서 이건 저열한 광대극을 벌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헌재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사이 공수처는 결국 빈손으로 수사를 끝내버렸습니다. 네, 결국 강제 구인 한 번을 못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수사 결과 보도 자료에서도 검찰과 비교가 됩니다. 이 사실상 윤 대통령 수사 결과로 불렸던 지난달 검찰의 10쪽짜리 김 전 장관 수사 결과를 보면요, 이 대통령이 내린 주요 지시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반면 오늘 공수처의 4쪽짜리 수사 결과에는 간단한 피의 사실과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통보, 체포영장 발부, 집행 시도했다. 혹은 구속을 했다. 이런 과정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교가 확 되네요. 이러면 실제로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도 좀 얼핏 보면 부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공수처는 검찰에 3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보냈고 이 중에 1만 쪽 정도는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결과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 군 관계자들로부터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들도 우리가 확보했다.
이러면서 공수처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버틴 것과 달리 네. 검찰 조사에는 응할 수도 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그랬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을 아무래도 마냥 부정하기는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공수처 기록보다는 자체 수사 기록을 적극 활용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회의에 정치권에서 신경 쓰는 재판이 하나 더 있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본인에게 유죄가 된 법조항의 심판을 요청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거냐는 의혹이 일었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에 화답하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건데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빠른 판결을 위해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목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 만에 심리를 모두 마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 지연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는 요청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이 시간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대선 스케줄과 맞물려 있으니까요. 게다가 혹시라도 1심에서 나온 당선 무효형이 유지된다면 차기 대선에 못 나가게 되겠죠. 방금 들으신 대로 2월 말로 결심 공판이 잡힌 만큼 이르면 3월 내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공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를 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에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르면 3월에도 선고가 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내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왔습니다. 전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항소심 선고 시점은 상당 부분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에 나올 경우 심판 결과에 따라선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이 대표 항소심 선고마저 3월에 나온다면 이 대표 선고 결과는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즘 연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만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사회 대신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 전환에 나선 겁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쥐만 잘 잡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어떻냐는 흥묘 백묘론을 연일 꺼내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표 정책이자 당 강령에도 포함시킨 기본사회 정책을 뒤로 미루고 성장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특히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기업 규제 완화도 거론했는데 최근 재계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외연을 확장하는 우클릭 행보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친중 프레임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은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이라며 친미 외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설 연휴가 지난 뒤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큰 상법 개정은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추경 편성 필요성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향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과 달리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시대라며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지율 정체 원인도 분석했습니다.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어쩌면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차기 대선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지금은 내란 소유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내란 세력 사면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벌써부터 하던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이 과잉 아니냐는 지적에는 카톡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옳지 않다면서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기본적인 정보 왜곡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뼈있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회견을 방불케 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어떤 일이든 힘을 보태겠다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등 민주당 지지율 정체 속에 비명계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싱크탱크 창립 행사에 비명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건 친문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였는데 그간 말을 아껴왔던 정치 행보 재개를 알렸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김 전 지사는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도 언급하며 민주당이 여러 정치 세력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지사 이외에도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본격 정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날로 극단화되어가는 정치적 현실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야권 내에서 비명계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법원 폭력 사태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이것이 다 반영이 됐음에도 말이죠. 지지율 추이를 지켜본 양당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집토끼인 지지층부터 끌어안겠다는 전략을, 민주당은 산토끼인 외연 확장을 택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정당 지지를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 더불어민주당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자 38%가 민주당 후보를, 35%가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지난주 조사 대비 2%포인트 내린 57%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2%포인트 오른 38%가 기각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상 보수 결집 현상이 이어지자 강성 보수와 중도 사이 외줄타기를 해오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토끼 사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반면 탄핵 정국에서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방불케 한 기자회견 내용, 국회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이 있겠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성장과 실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그동안 먹사니즘이라는 새 브랜드와 함께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검토 등 실용 노선을 강조해왔는데요. 최근 유독 더 힘을 주는 걸 보면 요새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나 설을 앞두고 밥상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계기로 지지율 추이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내 기대도 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저번 주와 비슷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전을 모색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뭐 당연히 주의 깊게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반응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다면 오늘 기자회견은 정치적 분장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하, 네. 또 이 대표가 검든 히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도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한 여권 관계자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 당일에 기자회견을 잡은 건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론의 역풍이 더 거세게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명절을 앞두고 원래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상당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것도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히틀러에 빗대며 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입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안 된다는 식의 이재명 때리기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당분간 강도 높은 발언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대선 인식을 보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정권 재창출 41%보다 8%포인트가 높은데요. 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응답이 각각 29%와 60%.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답변이 2배 이상 높게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결국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건데 대체적으로 설 이후부터 중도 확장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전략이 집토끼를 잡는 거다. 좀 변화가 있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조희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회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긴급 현안 질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5년 만에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죠.
경찰이 상급기관인 총리실 등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건데 국민의힘이 질타하자 경찰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총리실에는요? 왜 총리실에도 보고를 바로 안 한 걸까요? 오늘도 민망한 고성과 야유가 쏟아진 국회 상황,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6시간이 넘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 사태에 대해서 언제 처보고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상목 패싱이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9시 50분쯤 아침 그 지휘부 회의 끝나고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저녁 와인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적절하냐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자기소개 누나하세요. 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해명하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동조범이라고 고성과 야유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많이 언급했던 두 이름. 최상목 권한대행과 전광훈 목사입니다. 최 대행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물었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선 이번 사태를 계획했다는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단호한 법 집행 지시를 하지 않아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권한대행으로부터 단호한 법 집행의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번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더해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취재진 메모리 카드를 빼앗은 건 증거인멸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SD 카드를 빼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전에 서부지법 지도가 공유되고 방화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이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전광훈 씨에 대해서 고발장이 국수본에 접수되었죠.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며 내란 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까지 위헌적인 내란 활동 맞죠? 민주당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국민의힘 문제 제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꼬집고 소명 기회를 주는 등 경찰을 두둔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탄핵 174일 만으로 180일 내에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엿새 남기고 이뤄진 선고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관 8인 중 김영두 재판관 등 4명은 법상 제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의결 당시 방통위의 제적위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뿐이었습니다.
반면 문영배 재판관 등 4명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방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대체로 재판관별 진보 및 중도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평가지만 파면 결정에는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헌법재판소 전체의 결정이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이 위원장은 지상파 제어가 등 쌓여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국회에는 공석인 3인의 방통위원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최근 전국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5인 체제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했지만 당초 5인 체제인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5인 체제를 복원하겠다며 이제 민주당도 방통위원 추천에 앞장서라고 압박했는데 야권은 4대4로 팽팽히 엇갈리지 않았냐면서 2인 체제로 업무를 다시 한다면 또다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으로 또 탄핵을 시도할 수는 없죠. 김도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의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언론 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장관 개별수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습니다. 대통령실도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회가 무더기 의결한 탄핵 심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은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관 4명은 인용이었다면서 여전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번 기각 판결로 국민의힘은 다른 탄핵 심판도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는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재판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전투복을 갖춰 입고 직접 법원에 나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두 손이 묶인 채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들어섭니다. 오늘부터 재판 일정 임하시는데 어떤 심정인지 한 말씀만. 군사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이 계엄 관련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선포한 내용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국가 통치 행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군인이 이혼한지 입법한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이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징계 성격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이 다르다며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권총과 실탄을 갖고 과천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죠. 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총기와 실탄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일주일 전이었던 간부 사격 일정이 마침 계엄 날짜로 미뤄졌고 이 때문에 계엄 당일 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실탄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일 당시 정보사령부 지휘통제실 상황 일지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 총기 보관함에서 권총 10정과 실탄 100발이 불출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이 권총과 실탄을 가지고 선관위로 출동했습니다. 계엄에 사용할 실탄이 지휘통제실에 이미 있었던 셈인데 이 탄약과 총기는 원래 간부 사격용으로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사령부는 당초 11월 26일 간부 사격을 계획했었는데 이를 돌연 12월 3일 계엄일로 변경했습니다. 계엄을 염두해 사전에 실탄과 총기를 준비한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에 앞서 문상호 당시 사령관에게 요원 10명과 인당 10발의 탄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보사 계획처장과 요원 10명은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습니다. 간부 사격 일정을 바꾼 계획처장은 악천후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거라며 계엄과 날짜가 겹친 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계획처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4차례 골프를 같이 치는 등 가까운 사이로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난 2019년 텔레그램에서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박사방 사건보다 3배나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오면 계급을 올려주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조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체포영장을 든 경찰들이 구석에 서 있던 남성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 집단의 총책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자경단이란 조직을 결성하고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234명, 미성년자는 150여 명에 달하고 이는 지난 2019년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제작된 불법 촬영 영상물도 1,500여 개에 달하는데 피해자가 크게 증가한 건 범행의 다단계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오면 계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목사인 A씨 아래 집사, 전도사 계급 등을 놓고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세뇌하면서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했지만 경찰은 처음으로 텔레그램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아 일당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텔레그램과 회의를 거쳐 수사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회신받고 있습니다. 향후 성착취 등 범죄 척결에 큰 기여를 할.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MBN 연중기획 지옥도가 된 요양원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학대와 방임으로 신음하는 요양원의 현주소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결박하고 방치하고 급기야는 사람 대신 CCTV가 노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탁상 행정이 만들어낸 기적의 계산법도 한몫을 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야간 운영 중인 요양원. 곳곳에서 애끓는 신음소리가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사방에 설치된 CCTV. 2층에만 7명의 중증 노인이 입소해 있지만 보호사는 1명뿐이라 이렇게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을 일일이 다 이렇게 못하니까 CCTV 보고 있다 요거.
법에서 정하는 요양보호사 숫자는 노인 2.1명당 1명. 규정대로라면 최소 3명은 이곳을 지켜야 하지만 1명이 독박 간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21명의 노인이 있는 요양원에서 10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법에서 정한 노인 2.1명당 보호사 1명 기준은 충족하지만 보호사 10명이 한 달 720시간을 3교대 근무로 메우다 보면 실근무 인력은 2명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요양보호사 1명당 9.5명이 할당이 돼요. 법정 기준을 초과해 보호사를 더 고용하면 인건비를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노인들을 결박하고 감금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1대1 케어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케어가 돼야 되는데 16명을 2명에서 케어를 하면은 뭐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막 침대로 내려오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외로워서 밖에다 내놓고 휠체어해놓고 좀 묶어놓는 거? 근데 저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옥이 된 요양원. 그 이면에는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현실을 외면한 채 보기 좋은 숫자만 내세운 이른바 기적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남부 국경지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만에 46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국경엔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고 지상 장벽에 이어서 강에는 수상 장벽까지 설치하는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만 460명입니다. 학교나 교회도 가리지 않고 체포 작전은 전개됩니다. Don't have a criminal conviction but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They will be arrested too. There's going to be more collateral arrests in sanctuary cities because they forced us to go in the community and find the guy we're looking for. 국경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거대한 장벽 외에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남부 텍사스의 강에도 1km가 넘는 수상 장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 1,500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하고 최대 10,000명까지 병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늘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은 항공편이 모두 취소돼 10,000명의 난민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President Trump is sending a very strong message to people around this world. If you are thinking about break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will be returned home, you will be arrested, you will be prosecuted. Do not come.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무더기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들입니다.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말 중간선거 전까지 한층 속도전을 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내세운 공적이 바로 718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내놓은 첫 투자 계획은 AI 기업 스타게이트 설립입니다. 세계 회사가 손잡고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keep it in this country. China is a competitor and others are competitors. We want it to be in this country and we're making it available. 트럼프의 첫 공적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실리기도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찬물부터 끼얹었습니다. 머스크는 프로젝트 발표 댓글에 그들은 사실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확보하고 있다고 연달아 올린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와의 첫 공개적 단절이라고 주목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찬물을 끼얹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취임식 당일 머스크의 돌발 행동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틀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 mean, it does come to a certain point where he is putting himself and talking about things that I'm sure President Trump doesn't want him taking the spotlight away from.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두 사람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HBM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까지 다 제치고 국내 상장사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물량도 이미 완판된 상태. 직원들에겐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이 1년 새 2배로 껑충 뛰며 6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3조 원을 훌쩍 넘기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4분기에만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삼성전자까지 제치고 국내 상장사 1위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1등 공신은 단연 HBM이었습니다. AI 큰손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인 SK하이닉스는 올해 물량이 이미 완판됐습니다. 일부 고객과 26년 HBM 공급 물량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내년 물량의 대부분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역대급 성과급도 약속했습니다.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연봉이 1억 원이면 7,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대차도 경기 침체와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한 175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급격히 오른 환율의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고 IRA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라든지 없애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올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걸로 보이지만 미국 지인과의 협력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실적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장은 뜨거운데 한국 주식시장은 아닌 겁니다. 작년에 미 증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10명 중 7명의 수익을 거뒀고 엔비디아로 90% 아니 9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도 있다 보니 돈이 자꾸 미국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의 AI 투자 발표에 엔비디아는 4% 급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까지 더해졌지만 되레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호재가 겹쳤는데도 이른바 국장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는데 사실 미국을 조금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 같은 것도 봤을 때 미국에 했을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0%였던 반면 미국은 5%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사람 절반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한 10명 중 7명은 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식을 사 958%의 수익률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AI 시대에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기존에 국내 주식만 투자하던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가 하반기부터 약진할 것이란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더욱 진화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엔 사용자가 AI 기능을 일일이 알아서 찾아 써야 했지만 이번엔 AI가 알아서 여러 앱을 드나들며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찾아서 수행해 준다고 합니다. AI가 낮 12시에 광화문에서 점심 약속이 있다는 일정을 보고 알아서 출발해야 하는 시간에 근처 지하철역 배차 정보를 띄워주는 식입니다.
삼성은 애플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새 스마트폰을 발표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혁신의 상징이자 실리콘밸리의 심장,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하자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몰린 겁니다. 이번 시리즈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된 AI 스마트폰 S24보다 AI 기능이 더욱 진화했습니다. We are setting the standard for mobile AI innovation once again. Now, you can talk to Galaxy S25 as if you are talking to a friend. 기존엔 사용자가 AI 기능을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이젠 AI가 여러 앱을 넘나들며 작업을 수행합니다. 긴 영상도 끝까지 볼 필요 없이 AI가 10초 만에 정리해줍니다. 이 영상 요약해서 삼성 노트에 추가해줘. 행사가 열린 미국에서도, 전시가 시작된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The best AI integration in a smartphone that I've ever seen. So you can really see how AI will aid you in using your phone, like being your assistant, your concierge. 너무 신기하고요. 일정을 찾아서 알아서 캘린더에 추가해줘 하니까 알아서 추가가 되더라고요. 애플이 지난해 AI 스마트폰을 내놓은 데 이어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 가성비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상황. 갤럭시 S25 출시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할 AI폰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비상계엄 시국에도 항공권을 위조해 국외 출장을 나가고 혈세로 술판을 벌인 지방의회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국내 출장도 들여다봤더니 조사 대상 28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부당 사용한 금액만 25억 원이나 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외유성 출장 논란을 자초한 의령군 의원들. 국민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의원님들. 예? 국민 보기 안 부끄럽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최근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점검해보니 국내에서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총 27개 의회에서 약 25억 원 상당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 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예산 집행이 가능해 부정 사용을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마라톤 참가 경비를, 수원시 의회는 의원들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비를 결제하는 등 혈세를 마음대로 썼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2년 전 상반기 울릉도 세미나를 가면서 1박에 47만 원인 숙박업소를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은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가 1박에 7만 원으로 제한됐지만 의원 7명과 수행공무원 12명 등 19명이 2박에 888만 원을 썼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숙박비 액수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상한액에 맞춘 공무원들의 숙박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자신들이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위반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KBO 4년차 최고 연봉 기록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낸 기아 김도영 선수가 스프링 캠프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소나트부터 어흥 호랑이 포즈까지 공항을 찾은 팬들 앞에서 슈퍼스타가 보여준 팬 서비스. 오늘의 장면입니다. 북풍이 불어오면서 먼지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내일도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오늘처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서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15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귀성길에는 기상정보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시작인 월요일 전국에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와 남부 산간 지역으로는 폭설이 예보됐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